제목은 좀 거창하게 되었습니다만 이거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몇 가지 배경이 있어서요. 그걸 먼저 말씀드린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지금 번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16개의 논문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서남아시아,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자유교육 관련 그 논문들을 모았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책이어서 우리가 우리도 교양교육 혹은 저는 이 이름 자체에 문제를 제기합니다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좀 국제적 맥락, 국제 무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국제적 맥락하고 어느 정도 좀 맞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 박병철 부회장님 계십니다만 이 대학의 역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역사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이제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쭉 보는 과정에서 교양교육이라는 General Education이라는 명칭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 대신 Liberal Education, Liberal Arts Education 이게 대세였다. 근데 이제 충격을 받은 것은 위에서 본 그 책 가운데서 이 책 중에서 한 논문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General Education이라는 것이 가장 좀 이렇게 답답하고 좀 나쁘게 말하면 멍청하고 misleading, 좀 잘못된 용어이다. 그러니까 이 명칭을 쓰지 말고 거기에다 어떤 철학적인 수혈을 해야 되겠다. 그게 절박하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차차 여기에 매우 공감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 여름에 우리가 서울에서 교육위원 컨설턴트 연수를 하면서 최종 토론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교양교육이라는 명칭을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겠나. 아예 그냥 자유교육이라고 바꾸자. 이런 이야기를 드렸더니 손 원장님께서 대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난주 말에 사흘 동안 고려대학교에서 아시아 기호학회라는 것을 창립을 했고 첫 번째 학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제가 별로 할 것도 없고 해서 자유교육이라는 것이 기호학이라는 학문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뒷받침되는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토론 시간에 또는 사적 교류 동안에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보여주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런 식의 글을 발표하겠다라고 생각한 후에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인지 짐작갑니다. 이런 식의 주제를 우리 학회에서 다룰 만한 분은 몇 분 안 되시기 때문에 이런 논문이 이제 심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심사가 끝났는지 게재가 확정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애초 의도하고 야 이거 포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가 조금 이제 이런 타이틀 가지고서 달리 또 한번 우회해보자 그런 용기를 또 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저기 누구지 우리가 알게 되면은 양해를 구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번역 좀 바꿔서 예쁜 그림 하나 보죠. 아주 매력적인 광고입니다. 이건 80년대 중후반에 제가 프랑스 잠깐 갔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학위를 프랑스에서 끝내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프랑스 지중해 가까운 액상프로방스라는 도시, 제가 있던 숙소 옆에 있었던 슈퍼마켓 옥외 광고판에서 우연히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만 해도 기호학이 뭔지 잘 몰랐지만 그냥 직감적으로 주요한 자료가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슬라이드로 찍었습니다만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지금 매우 이제 해상도가 좋지 않습니다.
자, 이 광고를 먼저 한번 분석을 해서 저로서는 이 연구 사례 하나를 통해서 기화학이 뭔지 하는 것을 스승님들에게 간접적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그림을 이렇게 한번 사진을 보면요. 이 광고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글과 그림으로 되어 있죠. 이글 부분을 뭐 저기 카피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고 정식은 슬로건이라고 합니다. 이 슬로건에 우즈베 본머바란 프랑스어가 이렇게 있고요. 그림이 보입니다. 이거 이제 그러니까 글과 그림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눠서 분석을 해보면 먼저 이 글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언어학적 배경이 들어가겠죠. 언어학은 일반적으로 음문론,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위 분야가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음문론 차원에서 먼저 보면 우즈베 본머바 이렇게 이게 사실은요 목구멍 깊숙한 데에서 중간을 통해서 입 쪽으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그 움직임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의 움직임이 보이는데 그 다음에 뒤에도 오, 아 하는 것도 또 하나 목구멍 깊숙이 해서 입 중간으로 입 앞으로 나오는 두 개의 움직임이 그가 이제 조음점의 움직임이 사실은 포착이 됩니다. 그럼 자음은 빨간 게 자음인데 즈, 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드러운 어감이 매우 부드럽고 발음 내기 어려운 이제 마찰음이라는 것들이죠. 우리 말에서는 없습니다. 우리는 파찰음이 있지요. 그래서 플러스 즈, 브 이런 식의 마찰음이 있고 매우 그 음색이 좋습니다. 모음과 자음이 두 개의 움직임을 보일 수 있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는 것을 일단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 통사 의미 차원에서 보면요. 이걸 갖다가 영어로 그대로 직역하면은 내가 가는 곳마다 보모라는 것이 스타킹 상표입니다만 나를 따라온다라는 뜻이 됩니다. 직역하면은.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문법을 통해서 보면 이게 주절이 아니죠. 종속절입니다. 종속절.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주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전체 문장은 복합 문이 되어 있는데 굳이 보통 주절과 종속절의 차례를 일부러 종속절을 먼저 내놓고 주절을 뒤에 내놓게 되면은 언어학적으로는 이건 주절 종속절과 종속절 주절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전체 문장은 대등절이 된다. 즉 주절에서 표현된 사상과 종속절에서 표현된 사상은 대등한 자격을 지닌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의미 효과가 있다 그러거든요. 두 번째 또 의미론적으로 보면은 이 범어바 하는 이 문장은 범어가 나를 따라온다는 뜻이 있고요. 살짝 그 뜻이 바뀌어져서 범어가 내게 어울린다는 두 가지 의미를 또 가지게 되죠. 지금까지 말했던 것들에서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움직임, 음성학적 움직임, 의문론적 움직임, 그 다음 문법적으로도 두 개의 대등한 사상이 대등하게 대등절로 표현되어 있다. 각각의 절에는 하나의 주체와 동작이 따라온다. 의미 역시 또 두 가지다. 자꾸 두 개. 하여튼 이 슬로건 안에 두 개의 에이전스가 주어가 주체가 보인다는 거죠. 또 문자론적으로 봤을 때 우즈베 본버바라는 이 삼박자가 보입니다. 실제로 이 사진은 4월에 런칭된 브랜드의 광고였습니다. 봄이었었죠. 자, 이 세 박자라는 것이 음악에서 이제 바로 그 월치이고 월치는 보모의 음악이다 하는 것도 우연히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이 되죠. 자, 이제 그림을 분석해 보면요. 약호를 막 발견을 해내야 됩니다. 그 약호의 코드라는 것은 형태일 수도 있고 위상, 배치, 또 색채, 수사, 근접학, 또 무엇이 약호를 포함하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죠. 우선 형태 약호에서 대각선을 그어보면은 이 사분면에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이 볼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게 중심이 오른쪽 아래로 쏠리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이 형태가 주는 수평, 또 이 박스가 주는 수평선, 밑에 있는 슬로건의 수평선, 이 세 가지가 견고하게 이 구조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 형태적 그 특징은 앞으로 튀어나가는 움직임, 발랄함, 역동성 더하기 안정성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안정성과 역동성이 기묘하게 같이 배열되어 있는 멋진 형태를 보여주죠. 색채를 이야기 빼겠습니다. 뭐 붉은 게 열정이다 뭐다. 바탕은 사실은 회청색인데 슬라이드 보관을 잘못해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색채 심리학도 개입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즉 색채 코드가 들어갈 것이고요. 수사 약호를 말씀드리면 모델의 하반신만 내놨습니다. 상반신은 이제 독자가 알아서 상상을 하라. 일종의 광고가 말하는 그 독자를 의미의 해석 과정에 유인하는 전략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일부를 가지고서 전체를 대신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시넥도크라고 제휴법이라는 그런 수사법이 쓰이고 있구나. 이건 광고에서 흔히 쓰이는 전략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근접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모델은 누구에게 가까이 갈까요? 근접학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에드워드 홀이라는 인류학자가 가까이 있는 사람은 공간을 좁게 해서 위치한다. 멀수록 이제 사회적 거리, 더 나아가서 냉담한 거리다 하는 뭐 그런 학문을 근접학이라고 그랬습니다만,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그 관계는 거리에 반비례한다. 거기서 우리 코비드에서 뭐 사회적 거리 있다는 소리가 나왔는데, 정확히 사회적 거리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처음 만난 사람들이 유지하는 거리, 좀 더 근원을 이야기하자면 내 손에 단도를 쥐고 상대방을 죽일 수 없는 거리, 한 4피트 정도를 사회적 거리라고 말하는데, 이게 멍뚱하게 코비드에서 일상화되었습니다. 그 의미 자체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근데 하여간 이 친구는, 이 모델은 누군가 거리를 굉장히 좁히고 있다는 거죠. 실은 이 사례는 제가 지금까지 기와학 입문을 하는 학생들에게 썼던 강의 내용 일부인데, 이쯤에서 야, 이 모델은 누구한테 가까이 다가가니 하면은 백발백중 남자친구에게 다가간다. 그런 아주 그 참 반할하기 짝이 없는 그런 반응을 보이죠. 과연 그럴까? 그건 이제 무의식야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스승님들 계시고 하지만 뭐 제가 뭐 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가 이쪽으로 가는 건 분명한데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치마가 만약에 부풀어 오르다면 뒤가 올라와야지 앞이 왜 이렇게 더 많이 부풀어 올라 있을까? 뭐 바람 불어서 좋은다든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뭘까 이겁니다. 이게 사실 이게 이제 프랑스식의 과감한 표현이죠. 바로 남근이 발기해 있다. 그럼 이 친구가 그러면은 뭐 트랜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이게 이제 아니무스의 기호이지요. 아니마 하는 것은 남성 안에 있는 여성성이고, 아니무스라는 여성 속의 이제 남성성인데요. 그걸 슬쩍 표현해서 알아볼 만한 사람은 알아봐라 하는 거죠. 자, 바로 이 무의식 약화 안에서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두 가지 움직임이 있었다. 이 여성은 자기 내면에 있는 아니무스, 남성성을 향해 접근해 가고 있고, 이 여성의 내부에는 여성성, 남성성이라는 두 개의 주체가 있었고 동작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 슬로건의 분석에서 자주 눈에 띄었던 두 가지 사상, 두 가지 주체와 두 가지 동작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광고가 주는 메시지는 우선 자기의 당당한 점 여성이 나오고요. 나가라. 세상으로 뛰어나가라. 단 광고인 만큼 우리 상품 범호라는 스타킹을 신고 나가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이죠. 근데 굳이 이런 식으로 뭐 복잡한 소리 안 해도 딱 보면 다 이해를 합니다. 다 그렇게 느낍니다. 무의식 속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 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가? 뭐 결과가 뻔하지 않는가? 또는 어떤 결론을 만들도록 끼워 맞춘 거 아닌가라는 그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모든 학문은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는 전 과정을 메타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지나지 않잖아요. 특히 기억은 그러합니다. 자, 제가 왜 긴 시간을 들여서 이런 소리를 했는가? 이 광고 분석을 통해서 기호학에서는 하나의 현상을 해명하는데 여러 개별 학문들을 동원하고 있구나. 제가 뭐 이야기 언급한 것이 언어학, 심리학, 뭐 색채, 뭐 등등등 근접학 굉장히 많은 그 하위 학문들이 나왔죠. 기호학자들은요 이렇습니다. 세상 천하에 모르는 게 하나도 없고 제대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기호학자이죠. 어쨌든 이 개별 학문들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게 요새 말로 하면 interdisciplinary, 더 나아가서 multidisciplinary라는 것이고, 이게 사실 자유교육 프로그램, 자유학위 프로그램의 본질은 바로 이것이죠. 기호학을 그래서 간단히 이제 귀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기호학은 의미의 과학입니다. 문제는 이제 삼란만상이 다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하위 분야를 나누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그래서 모든 그 기호학, 결국 기호라는 것, 이것도 하나의 기호입니다. 시각 기호인데요. 이 기호를 대상으로 해서 그것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 그것은 어떻게 의미를 전달하고 의미를 만들어내는가를 연구한다. 사실은 뭐 불가능한 학문입니다. 이게 따라서 지금 독립학문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에 잘 들어와 있지 않고, 뭐 유럽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의 관점이고 또는 과학의 과학이고, 모리스란 그 기호학자는 이게 바로 오르가논이다, 즉 하나의 도구이다. 이걸 갖다가 스티브 잡스식의 이야기로 한다면 여러 개의 그 어떤 학문 분야에서 발견된 사실들을 연결하는 커넥터 다치한 그런 것이 기호학이다. 그렇죠. 실제로 제가 위에서 든 사례는 하위 영역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기호학의 대상의 감각 유형별로 분류했을 때 청각 기호학, 시각 기호학, 촉각 기호학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저는 그중에서 시각 기호학에 관심이 있었고, 또 그 안에도 굉장히 많은 대상별 분류가 있는데, 광고 기호학 영역에서 그것도 매우 단편적인 연구 사례가 지나지 않습니다. 이 분석은 이제 파놉스키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위대한 미술사가 파놉스키 또는 곰브리치의 미학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요. 에코의 약호 유형, umberto 에코가 약호를 굉장히 많이 발견하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부, 매우 일부 적용한 데 불과하다는 거죠. 제가 20여 년 동안 기호학을 하다가 갑자기 자유교육 또는 교양교육에 피해를 끼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둘이 같은 거더라고요. 멀티디스플리너리 하고요. 하여튼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그 교육학 하시는 분들이 크게 뭐 이제 염두에 두지 않는 소위 이제 철학적 수혈이 매우 그 지금 절실하다라는 측면에서 철학자 중에서 칸트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미 78년도 1798년에 학부들의 투쟁이라는 그 마지막 그 글을 썼습니다. 거의 이제 죽기 전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대학에는 세 개의 상위하고 어퍼 패컬티가 있다. 이게 이제 신학법학 의학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그 저변에 깔리는 lower 패컬티가 철학이다. 밑에 있지만 이 철학은 위에 있는 신학법학 의학을 지지해주고 그들하고 서로 일정 부분을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이 난다는 겁니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피할 수 없다. 사실 이것이 근데 합법적이다. 이 철학학부는 아주 그 멋진 철학학부라는 타이틀을 가지면서 의무를 가지는데, 이 학부는 모든 진실들을 밝혀내지는 못하더라도 진실이 모든 것을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원칙이다.
이걸 천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철학은 다양한 학문 영역의 역할을 메디에이팅, 중재해주고 과학의 과학이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기하학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데리다 뭐 여러 분야에서 나오는 철학자입니다만 이분이 그 스탠퍼드 대학에서 초청을 받아서 대학의 사명이 뭐냐, 대학이 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기한 것은 이 칸트나 데리다가 거의 말년에 죽기 몇 년 전에 마지막으로 쓴 또는 발표한 글이 다 교육에 관련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저도 이제 갈 때가 다 됐나 봐요. 이제 슬슬 이제 교육 쪽으로 관심이 가는 거 보니까. 대학은 진출의 고백자가 되는데 프로페서라는 프랑스어 단어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뜻도 되고요. 또 자기의 사명을 인지해서 뭐죠, 사명을 인지하는 그런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뭐 시작은 이제 중세 프로페서 신앙 고백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로페서의 어원이 되기도 하겠죠. 데리다는 대학은 한계 없이 진실을 디클레어 선언하고 그 지향해야 되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출판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자유교육의 어떤 본질을 설파를 했다고 보겠죠. 그래서 이제 자유교육과 기호학의 접점이 만들어지겠죠. 메타과학은 기호학을 방법론적 원칙, 오르가논으로 활용하라. 이 미국 철학자 퍼스의 수제자입니다. 이분은 그 미학 기호학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퍼스가 철학적인 그런 어떤 배경이 되면 모리스는 기호학으로 다시 돌아와서 퍼스 이론을 이렇게 체계화해 나간 분이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나딘이란 이 생기기도 완전 꼰대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현존하는 기호학자 중에서 최고로 연세가 많으신 분이고 아직도 그 여기저기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출신인데요. 저도 이분을 한 서너 번 만났지만 우리만 보면 야단을 칩니다. 공부를 좀 하라고. 요새 그 홍성길 스승님이 공부하라고 야단 많이 치시는데 굉장히 그 꼰대 분이 있죠. 지금처럼 교학이 필요할 때가 없는데 니들 뭐 하고 있냐. 바르트 데리다 뭐 에코 이런 사람들이 활동할 때는 그래도 좀 독자가 있었는데 니들 도대체 뭐 하냐. 사실 이분이 바르트, 데리다, 에코와 동시대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재밌는 것은 기와 너가 뭐 하냐, 젊은 애들 니들 뭐 하냐 하면서 결국에 리버럴 아츠를 동원하고 있다는 거죠. 기와학의 임무라는 것은 지식 획득이라는 행동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기초학문, 즉 자유학계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자신의 위상을 찾아야 된다라고 후배들에게 충고를 하고 있고요. 또 기와학은 문학 비평, 역사, 구조주의자들, 이 구조주의자들 되게 싫어합니다. 언어학자, 소학자, 사회학자의 무대이다. 여기 등장한 학문들의 이름이 대충 우리가 리버럴 아츠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특히 언어. 언어라는 것도 자연언어 뿐만 아니라 수학을 하나의 그 언어로 보는 것이죠. 수학이 결국 추상적 지식을 표현하고 자연과학 연구의 모델이다. 거기에 따라와서 이제 생물학, 동물학, 식물학도 거기다 들어간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지금 시선을 보면 이분은 자유교육의 어떤 이론가 내지는 창시자, 뭐 창시자라기보다 옹호자로 재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뭐 1세대 현대 기호학자들 중에서 마지막 남은 그 스승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에코가 죽었고 최근에 많이 이제 하나 둘 부흥이 들립니다만 최고의 원로가 이런 말을 할 때에는 기호학이라는 것이 어쩌면 앞서 이야기한 그 자유교육의 철학적 수혈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교육기호학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기호학이라는 것 자유교육을 교육기관 이시가 열쇠. 우리가 지금 쩔쩔 매고 있습니다. 교양교육 담당 부서가 쩔쩔 매고 있고 이러다가 아마 교양교육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위기를 최근에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 기하학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다. 얼마나 좋은 말인지. 연구 분야는 학습, 뭐 적용, 해석, 교실, 뭐 등등등 이런 걸 다 다루고 있고요. 실제로 이것이 공식화된 것은 이때였습니다. 2013년에 핀란드 이마트라에서 어떤 서머 스쿨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제가 참여를 하면서 이분들과 초기부터 교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하학의 발전이라는 것은 리버럴 에듀케이션 철학 이식에 근거하면서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이미 중세 초반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드 독트리나 크리스티아나에서 어, 사실은 기하학의 뿌리, 자유교육 이론의 뿌리를 제시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죠. 실제로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여기저기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읽어보지 않았어서. 근데 일단 이 기하학이라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을 다루는 기하학과 자유교육이 왜 친할 수밖에 없는가? 교육은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토니 같은 친구는 교사가 가르친 내용이 결코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일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사들의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학생들은 자기네들이 재구조화하는 거죠. 재구조화하는 데에서 크리에이티비티가 나오는 겁니다. 뭐 교사들의 말을 달달달 외워서 시험지 썼다 해서 결코 그 학생이 좋은 학생은 아니다. 그러니까 기호 생산, 전달, 재해석이라는 것이 그대로 교육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 학습은 이 움벨트에서 자유로운 생태계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이 교육기하의 입장이지요. 핀란드 이마트라라는 도시가 바로 그 바다만 건너가면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만 러시아 생페테르부르크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페테르부르크의 부자들이 이마트라에 별장을 많이 두고 있고요. 이 모임이 이 멋진 별장에서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참 환상적인 그런 자리였습니다만 지금 여기에는 러시아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그냥 복작된다는 그런 후문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또 이제 에듀세미아틱 교육기하학에서 우선 자유교육은 사상의 자유로 특징이 된다. 이게 고대의 자유미를 위한 교육에서 자유교육은 아닙니다. 어느 날 자유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모두 또는 뭐 직장인, 사회인에게 필요한 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또 교육기하학에서 입장에서는 뭐가 가르치는 거고 뭐가 배우는 거냐 구별이 없다고 봅니다. 특히 독일어 레어렌하고 레어넨 하는 것은 가르친다, 뭐 배운다라고 번역을 하지만 단어를 보시면 이것이 하나의 단어 차원에서 같은 단어가 형태론적으로 변이체를 만들었다는 걸 볼 수 있죠. 여기 비해서 이제 앵글로색슨 쪽의 번역에는 학습과 가르치는 것과 배운다는 것이 굉장히 대치되는 그런 개념으로 봅니다만 독일 같은 이런 내륙 본토 쪽의 생각은 그렇지 않죠. 이게 이제 어느 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수 학습법의 원형일 겁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교수의 말을 학생들이 그대로 따라하지 않는 거기에서 즉 커뮤니케이션의 일반 원칙이 준수되는 교육의 현장에서만이 번역과 변형이란 기하학적 기하학이 이게 이제 새롭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오타 나왔네. 그런 사고를 생산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한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너럴 에듀케이션이라는 기호가 기화에서 말하는 기표와 기의 사이에 불일치가 벌어지죠. 우리는 이제 교양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교양교육학회라 그러고 그러는데 그러면 교기원이 한국교양기초교육은 기초란 말이 들어가 있지만 영어에서는 역시 제너럴 표현이 들어가죠. 손 원장님께서 낸 책에 보면은 이 리버럴 에듀케이션이
제너럴 에듀케이션은 확장되었다. 그 다음에 리버럴 아츠 내용이 또 제너럴 에듀케이션의 그 내용으로 전이되었다. 뭐 이런 식의 아주 납득 잘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교양이란 말 자체, 이게 이제 훔볼트의 빌딩을 일본 애들이 번역을 했고요. 경성제국대학, 뭐 일본 대학이었습니다. 시작은. 그게 이제 교양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사전적으로 이렇게 교양이 이제 확산이 되었는데, 실제로 이 교양, cultivation이라는 것은 어떤 사전적, 대중적으로는 착하게 살자, 뭐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문화센터, 교양광자, 뭐 네일아트, 반려견 관리의 따위의 그 말도 안 되는 교과목의 빌비가 된 것이겠죠. 기표와 기억이가 분리될 때 엄청난 그 혼란과 넌센스가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 임선혜 회장님 계시겠지만 하버드 대학이 제너럴 에듀케이션이라는 프리 소사이티라는 말을 쓰면서 그 책에다가 제너럴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 인트로덕션 부분부터 엄청 그 변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기억하실 겁니다만 제가 이 책에 뭐 이렇게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 당시 하버드 대학 교수들도 야 나는 리버럴 에듀케이션 알겠는데 제너럴은 뭐냐 이때 자꾸 이상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자리에 그 백송수 교수님 우리 그 참 이데올로그 중에 한 분이신 분이와 계시는데 2019년 논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명칭을 재정을 통해야 교양교육이 제대로 선다. 이건 자유교육, 인문교육, 기초교육, 일반교육 다 이렇게 포괄해 줘야 되니까 물리교육이라 부르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물리교육이란 말이 옛날에 물리과대학, 물리대학을 또 이렇게 떠오르게 해서 조금 저로서는 주저스럽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교양교육이란 말을 꼭 고수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보경 원장님은 이건 법제화되어서 그럴 것이다. 뭐 그런 말을 하시는데 그럼 법을 바꿔야죠. 제가 그 방증 하나 내놓겠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이 책에서 제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뭐 PDF 찾기 기능을 이용해서 봤더니 이렇습니다. liberal education이라는 단어는 이만큼 나오는데 liberal arts education 역시 이만큼 나와줍니다만 general education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대학 역사 세미나에서 다루고 있는 이 책, 중세, 뭐, 고대, 뭐, 근대 이렇게 나옵니다만, 그 중에서 한 권, 지금 또 제가 이 세미나 끝나고 나서 발표해야 되는 그 부분에서, 유럽의 그 대학 역사 볼륨 오타가 나왔습니다. 2에서 봤더니, 또 역시 딱 두 번, 제너럴 에듀케이션이라는 건 이 전체 책에서 딱 두 번 나오고 있더라는 거죠. 동시대에서 이런 맥락이 보입니다. 이 제너럴 에듀케이션은 보케이셔널하고 연결됩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교양은 직업교육과 달라 전공을 뭐 직업을 지향한다면 그랬는데 사실은 이거는 과거 대학이 아닌 뭐 전문학교 또는 칼리지, 콜레이지 제2차 교육에서 직업 그 당시 직업 그래야 뭐 단순했을 겁니다. 그 단순한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아주 일반 지식을 이야기하는 그런 맥락이고요. 그래서 칼리지에서 유니버시티가 아니라 칼리지에서 그런 교육을 제너럴 에듀케이션에 가치를 부여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제너럴 에듀케이션은 세컨더리 에듀케이션하고 같은 그 본성을 어, 같이 하고 있다는 그런 맥락이 또 보입니다.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케이셔널 트레이닝 또는 제너럴 에듀케이션 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교양 교육이 아니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나 그러니까 통시적으로나 공시적으로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여기 secondary education, 이 preparation for study at the university. 그때 general education 하는 것은 당장 뭐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혹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하나의 그
수단이었고, 내용으로 치자면 뭐 그저 계산 좀 할 수 있고, 서기들 그 뭐 라틴어 좀 읽을 수 있고, 이런저런 그 저 뭐 교회 일하는 친구들, 법원 또는 뭐 스테이트 가버먼트 이런 데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가진 기초적인 리터러시를 제너럴 에듀케이션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과하게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와이라는 이웃 학문에서 내린 진단인 바로 이 리버럴 에듀케이션이 바로 교육 에듀케이션 그 자체이다. 지금 글로벌 차원에서도 리버럴 에듀케이션이라는 명칭이 대시를 이루고 있다. 우리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그런 운동을 한번 펼쳐보면 어떨까?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 뭐 홍성민 교수가 열심히 이거 창파 가지고서 우리 교양교육을 국제화 하자, 또는 뭐 국제적 맥락에 좀 부합되도록 만들어 보자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우물안의 개구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적 차원에서 우리의 그 어떤 교양 교육이 도대체 뭔지를 이야기하려면은 이제 제대로 에듀케이션이라는 좀 버려야 되지 않겠는가? 2018년도에 우리 국제학회에 있을 때 유럽에서 건너온 몇몇 학자들이 사석에서 니들 제대로 에듀케이션 그런데 어떤 의미니 하고 그걸로 물어오는 그런 황당한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만났습니다. 근데 이 자유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이게 디유입니다. 미국에서 별로 내놓을 어, 철학자가 없으니까 디유를 자꾸 이제 써먹는데요. 디유이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재밌는 것은 일자리 관련 분야의 학문을 무시하지 말라. 그게 이제 현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하는 말을 이미 옛날에 했거든요. 이게 금과 옥조가 되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자꾸 예컨대 뭐 ACNU 같은 경우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이 무엇이냐,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좋아하는 졸업생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꾸 기업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잖아요. 리버라드 칼리지가 뭐 착하게 살자니 뭐 학문이니 지식이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 미래 직장을 구하는 데도 좀 기여를 해야 된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장 없는 졸업생들이 대학을 망치고 있다면 그러는데, 그러나 근본적인 우려는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카데미아가 패러다임을 주도해 왔잖아요. 이제는 대학은 이제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 또는 인재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하는가? 뭐 그래야 되겠지만 좀 씁쓸하긴 합니다. 특히 뭐 최근에 뭐 정권이 뭐 반도체 양성을 쪽으로 그러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직업훈련원보다 못한 조직과 지식과 열정으로 과연 제대로 될까 하는 훈련이 제대로 될까 하는 우려는 당연히 나오게 되죠. 저는 좀 이런 과감한 주장을 펴고 싶어요. 자유교육이 가지는 영역은 현대 자유학회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거기 진짜 융합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 자유교육이 아웃컴을 만들려면 1년, 2년짜리 소위 교양교육 과정이 아니라 차라리 언더그레이주엣 과정 전체가 자유교육에 할당되어야 될 거다. 학부교육 전체를 자유교육으로 대체하자. 언더그레이주엣. 근데 이런 말을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특히 교육부나 언저리에 있는 관변단체 들으면, 그러면은 됐네. 지금 있는 그 언더그레이주엣 프로그램의 자유교육, 그게 바로 자유교육이라면 교양교육 파트를 없애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거꾸로 오해할까 봐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아예 편제를 없애버리죠. 뭐 이 문대 사업에 대해 이렇게 없애버리고 그냥 자유교육 산출물을 앞에 내놓고 나서 그걸 가지고서 해쳐 모여, 가로지르기 해서 해쳐 모여, 이런 편제로 재편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창의, 크리에이티브 대학 또는 뭐 저기 뭐랄까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요새 가끔 뭐
정부 재정 지원사 받아 먹으려고 그런 식의 이상한 대학이 나옵니다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자유교육이 추구하는 산출물을 정립을 하고 그의 학문적 근거를 준 다음에 그래서 편제를 확 바꿔버려야지 대학이 살아남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교양교육의 위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교양교육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해왔기 때문이기도 하죠. 즉 우리에게도 일말의 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학부교육은 뭐 뻔한 자원으로 자유교육만 제대로 담당해도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고도로 발전하는 이런 하이 테크놀로지에 수반되는 전문 지식은 어디서 배울 것인가? 이건 미국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버드의 뭐저 경영대학원이나 뭐 의과대학원 식으로 소위 이제 고등교육을 또 두 가지로 나누어서 베이스는 리버럴 에듀케이션이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실제로 적용되고 발전해 나가는 데는 이제 포스트 그레이주에이트 과정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그 대학이 아니 그 교육의 위기라는 것이 예전에 뭐 국민교육에서 그다음 산업혁명이 벌어지면서 좀 일 좀 시키게 중등교육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정부 뭐 산업 사회가 도래하면서 대학이 만들어지고 등등등 하는 것을 사회의 요구에 따라서 대학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위기에는 복잡해져 가는 것이거든요. 이미 오늘날 이 테크놀로지 사회는 어, 대학 원 정도의 과정은 이제 필수 과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뭐 학부에서도 AI니 뭐 데이터 사이언스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더 이상 응용 학문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의 현대 시민을 자유롭게 하는 기본 학문이 되어버렸습니다. AI나 데이터 사이언스 뭐 이 정도는요. 영감들 키오스크에서 밥도 햄버거도 못 사면서 버벅대고 있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분들을 자유롭게 해 드려야 될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디지털 테크놀로지 또는 디지털 띵킹, 디자인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가르쳐 줘야 되겠죠. 제 생각에는 기타로 대학의 역사, 지금 박경철 교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이제 그 개념사 연구를 좀 착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제한에 지나지 않고요. 본격적으로 전문가들과 같이 예, 교육, 자유교육, 교양교육 이런 개념사들을 좀 면밀하게 연구를 하고 이걸 이제 좀 우리가 앞으로 힘을 모아서 교육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걸로 생각나는 대로 주저주저 말씀드렸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